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합격할 때까지 법학 공부 같이 할 정인홍입니다. 일단 OT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OT는 목차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교재 목차를 딱 봅니다. 그 파트 1의 법 일반론이라고 보이십니까? 아직 못 펴셨어요? 법 일반론 보이죠? 그렇죠? 법 일반론은요, 말 그대로 그 법학의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쪽도 시험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좀 법이 일반론에도 이제 좀 세부적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철학 이야기가 조금 시험에 좀 기출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원 임용 시험 준비하다 보면 뭐 정치 같은 경우는 저 정치 사상사라 그러나요? 철학 이야기. 그게 출제 비중이 꽤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철학이 정치 사상사처럼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정치에서 정치 사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법학에서 법철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형적인 법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요점은 그냥 좀 일반 상식, 앞으로 이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 상식 배운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법철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전형적인 법학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철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딱 가면 민법 보이죠? 민법. 민법이요, 법학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민법을 제일 먼저 법 일반론 바로 다음에 배치했냐면,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세계사 파트를 배웠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 그럼 뭐 로마법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마 시대 때부터 뭐 법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뭐 로마 사람들은 실용적인 법학이나 건축학을 발전시켰다. 그 로마법에서 발전한 법학이 바로 민법이거든요. 법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역사가 깊어요. 학문적으로도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 같은 경우는 역사를 2000년의 역사로 보거든요.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뭐 다른 파트를 살짝 비슷하게 하자면 경제학 나온 지 얼마 됐죠? 경제학의 출발을 누구로 봐야 될까요? 알프레드 마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요 공급 곡선. 그 전에 뭐 애덤 스미스가 있긴 했지만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자인지 철학자인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많이 잡아서 뭐 애덤 스미스로 본다 그래도 역사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정치학. 출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플라톤부터 봐야 될까요? 플라톤이 무슨 정치학자예요. 그냥 철학자지. 그렇잖아요. 정치학의 어떤 근대적인 학문 형태의 어떤 출발점이다 그러면 마키아벨리 정도로 봅니다. 경제학보다는 조금 역사가 깊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정치학도 그다지 법학에 비하면 역사가 긴 학문은 아니고요. 사회학은 출발점을 누구로 봐야 될까요? 좀 애매합니다. 그냥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꽁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 진짜 짧아요. 이게 법학은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학문적인 축적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법학 파트 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역사가 깊기 때문에 여기서 차근차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요. 좀 많이 낯선 이야기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필요하니까 제가 수업하는 겁니다. 민법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학 분야도 민법에서 발전하는 어떤 개념들이 응용된다 그럴까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민법을 제일 앞에 배치한 거고요. 물론 우리 임용에서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민법.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 이야기가 목차가 쭉 나간 다음에 파트 3으로 가면 헌법이 나옵니다. 헌법은요. 법학의 역사로 친다면 민법에 비하면, 그러니까 법학 안에도 이제 민법학이 있고 헌법학이 있잖아요. 헌법학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민법에 비하면. 민법은 2000년의 역사라면 헌법학은 한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학이요, 우리가 아무래도 교사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뭐 이게 학문적으로 헌법학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교육 과정에 가장 많이 반영된 법이 헌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우리 사회과에 뭐 세 가지 전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과 교육학에서 사회과 교육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교과 교육론에서 쭉 보면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시민성 전달 사회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해야 될 시민성이 뭐냐? 결국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전달하는 게 사회과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시민성 전달로서 사회과로 본다면 헌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과의 전통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가 있어요. 미국의 교육학자 브루너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사실 헌법보다는 민법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법학의 주요 개념은 민법에서 출발했거든요. 2000년의 역사고, 시민성 전달로서 사회과다 그러면 헌법이 더 강조돼야 되는데 어떤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다 그러면 민법이 좀 더 비중이 더 높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중에 요즘 대세는 뭐니 해도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 언제 사회 문제 해결을 한다 했을 때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버드 모형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 헌법적 가치.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로 봤을 때도 헌법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중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든지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 이쪽에서는 헌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회과로서 사회과에서는 헌법보다는 민법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교육 과정에 헌법이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있어요. 사회과의 세 가지 전통 중에서 두 가지 전통에 의하면 다른 법에 비해서 헌법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과 내용에. 그래서 그런지 교과서에 보면 헌법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연구 결과 축적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법학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헌법은 학문적 연구 결과 축적은 민법만큼은 안 되지만 좀 교육 과정에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가장 좀 상대적으로 오히려 민법보다도 살짝 더 많은 페이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있잖아요. 형법. 형법 같은 경우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도. 형법학도 이제 근대 초기에 이제 학문의 형태를 갖추거든요. 형법학도. 그래 민법학처럼 그렇게 역사 깊은 학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세 가지 전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시민성 전달로서 사회과라든지 아니면 반성적 사고로 사회과는 헌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는 민법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헌법이나 민법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론 형법학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과 교육 과정에 들어올 때는 이게 순수한 법학적 논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교과 교육학이랑 연결이 돼서 내용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법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있지만 비중이 좀 헌법보다는 좀 낮아요. 헌법은 낮고 교육과정 반영된 정도는 민법하고 비슷하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요.
행정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법. 행정법도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19세기 후반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중에서는 헌법하고 행정법이 좀 역사가 짧은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아요. 행정법 파트도. 그리고 교육과정에 행정법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현행 교육과정에. 그래서 요즘 그 임용에서 행정법 문제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뭐 헌법, 민법, 형법만큼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요. 교육과정, 교과서에 거의 반영이 안 돼서.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 법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그 일반 사회 교육을 학부 때 전공하시고 대학원에 가서 법교육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게 자기가 처음에 대학 들어서 배운 게 일반 사회 교육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그 사범대학에서 법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출제위원 들어가는데 보면 학부가 그 일반 사회 교육학하고 대학원에서 법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법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 압도적으로 법학과 출신 분들은 이게 출제를 딱 들어가면 어떻게 출제를 하냐? 그냥 자기 전공 출제합니다. 자기가 익숙하니까. 학부 때는 모든 법학을 다 배워요. 그런데 석사 과정부터 내가 민법이 전공이다 그러면 민법만 하는 거예요. 내가 형법이 전공이다 그러면 형법, 많이 하면 어떤 형소법까지 해서 그것만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석사, 박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범대에서 교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은 내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 좀 무서운 게 있어요. 행정법이 좀 박사가 많아요. 이건 저거랑 연결돼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논리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현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정적 지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약간 민망한데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국민과 행정작용을 상대로, 행정작용을 매개로 국민과 행정청 간의 어떤 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현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자가 많아요. 교육과정은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법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 국제법 파트로 딱 넘어갑니다. 소송법, 국제법. 뭐 소송법이다 그러면 뭐 몇 개가 있는데요. 크게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에 형사소송법 이야기는 조금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 그 정치화법, 참 과목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법과 정치가 아니라 정치화법이라서 과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정치화법 교과서에 보면 아예 그냥 소단원 하나가 형사 절차 인권 보장이다 이런 단원이 있어버려요. 그게 형소법 내용이거든요. 헌법하고 형소법이 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게 그쪽이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형소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요,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도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국제법 단원이 있긴 있어요. 교육과정에 있기는 있는데, 출제된 걸 우리 그동안 패턴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학에서 국제법의 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법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치학하고 법학이 만나는, 특히 국제정치학하고 법학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김현중 선생님도 이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출제가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법에 학교생활과법, 여기서 이제 교육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육법 이야기는요, 우리 임용에서 출제될 전공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임용 전공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학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기분도 살짝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하는데 내가 뭔가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수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다지 뭐 비중이 높진 않고요. 여성가법 같은 경우도 이제 성평등 문제 다루는 법이 있어요.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권리보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비자 권리보호는 그 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법이라고 부르는 파트인데 이쪽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그렇게 뭐 많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기타법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럴까요? 노동법이. 이 노동법이요, 교육과정에도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과의 그 전통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나중에 노동자가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른이라는 게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현실 생활에 있어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결정하고 이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대부분 노동자가 될 텐데 학생들이 노동법은 알고 어른이 돼야 된다. 자기가 뭔가 부당한 어떤 근로관계에 있어서 일을 당했는데 가장 최악이 그게 부당한지도 모르는 거. 노예죠. 노예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당한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이런 게 보장이 돼 있고 이런 게 내가 침해됐을 때 만약에 침해된다면 이러이러한 법적 수단을 통해서 구제받고 보호받을 수 있고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에서도 좀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법 이야기가 교육과정에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 주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깊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에 이제 법률 구조제도다 그러면 이제 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관계된 이야기인데 요 근래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이죠, 그렇죠? 지적재산권 보호다 그러면 주로 뭐 저작권법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이야기는 우리 사회과보다도 또 다른 과목이 있더라고요. 정보라는 과목이 있던데요. 그렇죠? 오히려 그 정보 시간에 애들이 배우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걸 정보 시간에 배운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얘가 셋입니다. 아들, 딸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얘들 학교 보내면 이제 제가 임용 강의하니까 좀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우나 이렇게 봤더니 정보 과목에서 오히려 저작권법 배우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사회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에서 하는데 뭐 바쁜 우리 사회과가 이것까지 챙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 분야 이야기했는데 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법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법 일반론이 있었죠. 법 일반론이 있었습니다. 법 일반론. 그리고 법 일반론 안에서 여기서 이제 법 철학 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3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헌법이 있고 그리고 민법이 있고 그리고 형법이 있고 이걸 기본 3법이라 그래요. 우리 책 목차 보니까 요게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이 세 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기본 3법이라는데 헌법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가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 이야기가 헌법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붙어서 좀 이쪽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상법이라고 있는데 상법이요. 박사는 많아요. 우리 학문이라는 것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수요가 많으면 아무래도 박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하다 보니까 상법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 주식회사 문제 이런 거 막 다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박사는 많아요. 교육 과정에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임용에서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법 이야기는 제가 거의 안 할 거고요. 이게 물론 저는 법학과 다닐 때 상법 이야기를 갖다가 뭐 4학기씩이나 배웠지만 이건 뭐 거의 임용에는 출제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민사소송법도 교육 과정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하고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이 형사소송법은 아까 교육과정에 따로 이게 요게 그 단원이 소단원이 하나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법은 헌법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법은 헌법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임용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많이 나온 순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돼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사회과의 3가지 전통 막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헌법 같은 경우가요. 이게 시민성 전달 모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고 반성적 사고로서 사회과로 봤을 때도 중요하고 교육과정도 가장 많이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과학으로서 사회과 전통 입장에서 본다면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헌법 민법보다는 약간 처지긴 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노동법 있죠.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노동법은 민법하고 관련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법도 좀 나오고요. 형소법도 좀 나오고 법철학 문제도 제법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OT 하는데 뭐 느닷없이 왜 이런 이야기 하냐고요.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법학 그러면 다 비슷할 것 같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비슷할 것 같죠? 달라요. 헌법 박사, 민법 박사, 형법 박사, 법철학 박사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법학 박사들은 전부 다 사고방식이 비슷할 것 같죠? 상당히 다릅니다. 법원리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과 자체가 5개 파트잖아요. 사회과 교육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있고 정치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5개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질적이잖아요. 사회과가. 법학 안에서도 이질적이에요. 상당히 논리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는 자, OT 끝날 때 됐어요, 이제. 딱 하나만 강조 드릴게요. 일단은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급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사고의 틀 있죠, 사고의 틀. 그걸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적인 사고 틀 있죠. 요거 못 버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애워요. 애워가지고 답 안 나옵니다. 애웠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애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용이 안 돼요.
우리 임용시험은 거의 제시문이 나오잖아요. 제시문을 분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추론을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냥 외워가지고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는 이해 위주로 일단 하고, 물론 암기가 돼야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할 때는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져왔던 상식적인 사고 틀을 버리셔야 돼요. 아주 유연하게 사고 틀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헌법 할 때 논리랑 민법 할 때 논리랑 형법 할 때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법학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의 법 논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일정 말씀드리고 OT 끝낼게요. 1월부터 3월까지 할 겁니다. 12주를 할 거예요. 12주. 12주. 6시간씩 할까요? 6시간 12주를 할 겁니다. 72시간을 할 겁니다. 물론 45분이나 50분 정도 강의, 짧으면 한 40분짜리 강의 해가지고 72강을 찍을 생각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어요. 수업은 해봐야 아니까요. 물론 72시간이 안 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희박합니다. 거의 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억소리 나게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되도록이면 72시간 맞추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마이너스보다는 좀 더 한두 번 더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72강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다 이겁니다. 자, OT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